자, 122쪽에 거미집 이론. 거미집 이론은 네, 이제 수업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이 거미집 이론은 말 그대로 거미가 집을 짓는 이론이라는 뜻입니다. 에? 거미가 집 짓는 이론인데요. 거미가 왜 집을 지어? 이유가 있겠죠. 거미집 이론은 에치켈이라는 학자가 전개한 동태적 이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적 이론이 아니고 동적이라는 거냐. 동적 움직임이 있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동태적 이론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거미집 이론은 이제 거미가 집을 짓는 모양을 형성하면서 수요응급이 일치하는 균형점으로 수렴을 내갈 때 초과수요 초응급 초과수요 초응급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움직임을 가지고 균형점으로 수렴을 내간다. 균형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임을 가지고 이제 균형을 찾아가니까 동적, 동태적 이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거미집 이론은 생산 기간이 최소한 1년에서 2년 이상, 생산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생산기간이 장기간 소요된다면 공급을 즉각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이 일정한 시차를 두고, 공급이 시간차를 두고 반응하는 그런 상품만 제공되는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가격이 상승했을 때 공급이 즉각이 이루어진다면 거미집 이론은 성립하지가 않아요. 공급이 일정한 시간차를 두고 이루어지니까 이 공급의 시차를 활용해서 균형점을 찾아보자는 이론이 거미집 이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주로 이제 농산물이라든가 수산물, 축산물, 농축수산물이라든가 또 부동산은 건물도 즉각 공급을 할 수가 없죠. 이렇게 가격이 상승했을 때 최소한 1, 2년 정도 시간을 두고 공급이 이루어지는, 이 공급이 시차를 두고 반응하는 상품에만 제공되는 이론이에요. 만약에 지금 현재 가격이 상승했는데 현재 시점에서 즉각 공급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거미집 이론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급의 시간차가 있어야만 그 공급의 시차를 이용해서 균형을 찾자는 이론이 거미집 이론이란 말이야.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농산물은 배추, 수산물은 내가 좋아하는 광어, 회, 축산물은 삼겹살. 뭘 갖고 예를 들어줄까? 네 맘대로 삼겹살? 알았습니다. 그래. 자, 삼겹살이라는 축산물이 있다. 근데 삼겹살이 1kg에, 그죠? 1kg에 5,000원 하다가 갑자기 키로당 가격이 1kg에 가격이 10,000원으로 크게 상승을 했어요. 키로당 가격이. 그럼 이게 1kg당 가격이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상승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수요자와 공급자가 보이는 반응이 다르단 말이야. 그게 거미집 이론의 기본 가정하는 게 있을 거다. 기본 가정. 현재의 수요는 현재 가격에 의존한다. 근데 공급은 그죠? 과거 가격에 의존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미집 이론이 성립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삼겹살 가격이 폭등을 했잖아요. 그러면 수요자하고 공급자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수요자는 자, 현재 시점에서 삼겹살 가격이 상승을 했어. 그지? 그럼 삼겹살 가격이 상승하면 삼겹살을 못 사 먹죠. 그 현재 시점에서 가격이 상승하면 현재 시점에서 즉각 바로 수요량을 감소시켜요. 그러니까 수요량은 현재 가격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즉각 결정된단 말이야. 아니, 수요는 현재 가격에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수요량이 바로 감소해 버리죠. 삼겹살 줄이고 오히려 가격이 더 싸 보이는 소고기를 더 많이 사 먹겠죠, 그죠? 삼겹살 가격이나 소고기 가격이나 비싼데 왜 삼겹살을 먹나? 비계 안 먹고 소고기 먹어야지, 그죠? 등심 먹어야지, 그죠? 그러니까 수요는 현재 가격에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즉각 반응해요. 즉각 반응한다. 즉 수요는 아주 탄력적으로 대응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공급은 그럴 수가 없어. 자, 공급자들은 현재 삼겹살 가격이 상승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고기를 공급하는 공급자들은 그죠? 소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돼지를 더 많이 사용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우사를 갖다가 축사로 다 변경한단 말이야, 그지? 그렇게 하고 소고기가 아니고 돼지고기를 더 많이 공급하려니까, 그지? 바로 돼지고기 생산의 착수에, 즉 뭐야? 돼지를 새끼를 이제 키우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돼지 새끼를 키우려고 이제 공급에 착수했는데, 문제가 뭐야? 오늘 요만한 새끼를 갖다가 우리에 넣었는데 내일 맥을 따가지고 삼겹살을 공급한다는 거는 짐승이 하는 거다, 그지? 어떻게 해야 돼?
이만큼 커야 맥을 따가지고 삼겹살을 공급하겠죠. 그러니까 공급되는 시점에서는 즉각 공급, 현재 가격에 따라서 바로 생산에 착수했지만 공급은 일정 시점이 지난 후에 미래의 공급량이 증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죠? 2020년 3월에 삼겹살 가격이 폭등을 했잖아요. 그러면 수요자들은 2020년 3월 10일에서 즉각 수요량을 바로 감소시켜요. 돼지고기 안 사 먹습니다. 그지? 근데 공급자들은 생산에 착수했어. 축사에 돼지 새끼를 이만큼 넣었단 말이야, 전부. 근데 이게 1년 정도 키워야만 거지. 1, 2년 커야만 맥을 따서 삼겹살을 공급하겠죠.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뒤에 2021년 3월 정도가 되니까 막 공급량이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공급은 일정한 시차를 두고 시간차, 이 공급에 시간차가 생겼잖아, 그죠? 그러니까 공급은 시차를 두고 반응했으니까 즉각 반응을 못했죠. 일정한 시차를 두고 반응을 한 거야. 즉 공급은 매우 비탄력적으로 반응한다 이 말입니다. 수요는 현재 가격에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즉각 반응하지만 공급은 현재 가격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공급량이 증가하는 게 아니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미래 시점에서 공급량이 증가하는 거죠. 근데 잘 봐라. 지금이 만약에 2021년 3월이라면 그죠? 현재의 수량은 현재 가격에 따라 반응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공급되는 양은 1년 전 과거 가격에 의존해서 결정된 거죠. 지금이 2021년이면 2020년은 1년 전 과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수요는 현재의 수요량이 현재 가격에 의존해서 즉각 결정된단 말이야. 근데 공급량은 현재의 공급량은 1년 전의 과거 전년도 가격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정기 가격에. 그러니까 수요는 금기 가격에 의존한다. 금기가 현재라는 뜻이야. 현재의 수량은 현재 가격에 의존하는 겁니다. 근데 공급은 전기, 그러니까 전년도 과거 가격에 의존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 즉 공급이 일정한 시차를 두고 반응했죠. 그래서 이 공급의 시간차 때문에 금이지론이 승립하게 되는데 바로 금이지론은 이 공급의 시차를 이용해서 수요공급의 일정한 균형점을 찾아보자. 이게 금이지론인데요. 어떻게 하면 이제 균형을 찾아가느냐. 균형이 달성되기 위한 조건, 즉 수요공급이 일정한 균형점으로 수렴을 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수렴 조건. 수렴을 하려면 수요의 탄력성, 수요의 탄력성이 크다. 수요의 탄력성은 크고 공급의 탄력성은 작아야 돼. 한번 봐라. 수요가 지금 탄력적이고 공급은 비탄력적이라고 했잖아. 그지? 봐봐. 수요는 탄력, 공급은 비탄력적일 때 균형점으로 수렴을 해야 한단 말이야. 그럼 탄력적일수록 탄력성이 크다는 뜻 아닙니까? 그지? 비탄력적이면 탄력성이 1보다 적을 것 같아. 작고, 그지? 그래서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클 때 균형점으로 수렴을 하는 거예요. 탄력성이 크면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바꾼다. 탄력성이 크면 기울기는 크다 적다. 곡선의 기울기는 작다 이 말이야. 기울기가 작다는 말이 곡선이 완만하다 이 말이잖아. 탄력성이 커서 탄력적일수록 곡선은 완만하고 탄력성이 적어서 비탄력수록 곡선은 가파르다 그랬잖아. 그제? 안 그랬나 아까 첫째 시간에. 그제? 그러면 수요 곡선의 기울기,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작다는 뜻이고요. 수요의 탄력성이 크면 수요 곡선은 완만해서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적고 공급 곡선은 기울기가 크다는 뜻이지. 공급은 비탄력적이니까 탄력성이 적어서 비탄력수록 곡선이 가파르고 기울기가 컸잖아 아까. 그지? 그래서 곡선의 기울기는 수요 곡선의 기울기보다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더 클 때 균형점으로 수렴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탄력성은 수요의 탄력성이 더 커야 균형점으로 수렴을 하고 반대로 기울기는 곡선의 기울기는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더 클 때 균형점으로 수렴한다는 뜻이야. 이 똑같다는 말이야. 똑같은 말이죠. 그지? 탄력성이 클수록 기울기는 적고 탄력성이 적으면 기울기가 커진다. 아까 탄력성과 곡선의 기울기는 반비례한다. 첫째 시간 안 했나? 수요 공급 탄력성에서. 오늘은 3년 7개월 단축되겠다. 지금 수명이. 못 살겠다. 내가 마이크를 집어 던지고 어디 딴 데 차라리 어디 가가지고 그죠? 노가다를 하는 게 오히려 수명은 더 그죠? 연장될 가능성이 높죠. 그죠? 근데 뭐 요즘은 오래 살 필요도 없어. 그죠? 적당히 살고 그냥 가는 게 좋지. 자식들한테 민폐 안 끼치고. 그죠? 뭐 배런방에 똥칠할 때까지 산다고 그리 뭐 아둥바둥 오래 살려고 할 필요도 없어. 그죠? 그냥 한감 넘기면 돼요. 그죠?
그랬잖아요. 그죠? 한강 능력이 되지. 기대 수명 65세라는데 몇 년 안 남았다. 좀 봐주라. 그래도 더 오래 살고 싶지 않습니까? 목숨은 아깝잖아. 그죠? 자, 균형점으로 수렴해 가기가 조건 중요해요. 근데 이제 이게 반대가 되면 균형점으로 수렴을 해가는 게 아니고 균형점에서 점점 멀어져가. 그게 오른쪽 페이지 그래프 3개 있지. 첫 번째 그래프를 봐. 그래프를 보면 거미가 집을 짓는 모양을 형성하면서 수용업이 일치하는 균형점을 찾아서 가고 있잖아, 지금. 그게 수렴 조건이란 말이야. 근데 가운데 그림을 보면 이제 균형점에서 점점 이탈해가지고 멀어져 가버리잖아, 지금 화살표가. 그지? 그게 이제 발산행위입니다. 발산. 이탈, 발산하는 행위인데 발산은 수요의 탄력성보다 공급의 탄력성이 더 크단 말이야. 즉 수요가 비탄력이고 공급이 만약에 탄력적이 돼버리죠. 그럼 균형에서 점점 멀어져. 그럼 다른 말로 바꾸면 이제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공급 곡선의 기울기보다 더 크다는 뜻이 되겠죠. 그럼 균형점에서 점점 멀어져서 발산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립, 이제 순환형. 이 순환형은 중립형이라고 하는데요.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이 똑같단 말이야. 탄력성이 똑같으면 곡선의 기울기도 똑같다는 뜻이 되겠죠. 수요 곡선의 기울기와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똑같다. 그러면 한 장소에서 빙빙 순환만 해. 끝에 그림, 세 번째 그림 있잖아, 그죠? 그런 균형점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한 장소에서 빙빙 돌죠? 그러면 순환한다 이 말이야. 자, 그래프 거기 나와 있으니까 그릴 필요는 없고 여러분 설명 들으면 되겠죠. 봐라. 수요가 탄력성이 커서 탄력적이고 공급이 비탄력이면 수요 곡선은 완만한데 공급 곡선은 가파르다는 뜻이죠. 수요 곡선은 아주 완만합니다. 수요 곡선은 완만한데요. 공급 곡선은 가파릅니다. 그럼 수요는 탄력, 공급이 비탄력이라는 뜻이야. 근데 지금 삼겹살 가격이 10,000원 하다가 얼마로? 15,000원으로 상승을 했어. 상승. 15,000원. 그죠? 가격이 딱 상승하니까 10,000원일 때는 소비자들도 요만큼을 사고자 했고 공급자들도 이만큼을 팔고자 했어요. 근데 15,000원으로 상승하면 수요자들은 그죠? 가격이 딱 상승하는 순간 수요자들은 요만큼밖에 안 사고자 하고 공급자들은 이만큼이나 팔고자 해. 그럼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여기서 요만큼 더 많죠? 즉 여기서 요만큼 초과 공급이 생겼다 말이야. 초과 공급. 응?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하니까 수요량은 요만큼밖에 없고 공급량이 이만큼이니까 공급량이 이만큼 많잖아. 그럼 초과 공급이 생기면 물량이 남아도니까 가격이 상승한다 하락한다. 하락하겠지. 가격이 하락합니다. 여기까지 하락해가 그럼 또 가격이 또 10,000원 이하로 또 3,000원 4,000원 하락해보면 수요자가 더 많이 사고자 하겠지. 그러니까 수요자들은 그죠? 요만큼 사고자 합니다. 요만큼. 근데 공급자는 요만큼만 팔고자 한단 말이야. 그러면 공급량이 여기서 요만큼 공급량보다 수요량이 여기서 요만큼 더 많죠? 요만큼 초과 공급이 생겨서 가격이 폭락한다. 그럼 또 수요자들이 더 많이 사고 돼서 수요가 더 많아서 초과 수요가 또 요만큼 생겨. 그럼 또 가격이 폭등해. 또 가격이 또 요만큼 상승해요. 그럼 또 여기까지 상승하면 이게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더 많으니까 초과 공급이 요만큼 생기고 또 가격 하락, 초과 수요, 가격 상승 이렇게 해서 돌다 보니까 균형점을 찾았잖아. 그지? 이렇게 균형을 찾아가는 모양이 초과 공급, 초과 수요, 초과 공급, 초과 수요 이게 초과 공급, 초과 수요를 되풀이하면서 거미가 집을 짓는 모양을 형성하면서 균형점을 찾아간다. 움직임을 가지고. 그래서 거미집 이론, 동태적 이론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근데 이 균형점으로 수렴을 하려면 수요 곡선은 완만하죠. 수요는 어떻다? 탄력. 공급 곡선은 가파르죠. 공급은 비탄력적일 때 균형을 찾아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수요가 비탄력이고 공급이 탄력성이 더 커서 공급이 탄력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잘 보자. 수요가 비탄력, 수요 곡선은 아주 가파릅니다. 수요 곡선은 가파른데 공급은 탄력, 공급 곡선은 완만해. 그러면 가격이 그죠? 10,000원 하다가 삼겹살 가격이 15,000원 상승했죠. 아니 5,000원 하다가 10,000원 상승했죠. 가격이 상승하니까 종전에는 요만큼 사고 팔고 되는데요. 수요자는 요만큼만 사고자 하고 공급자는 이만큼 팔고자 하니까 여기서 요만큼 초과 공급이 생겼죠. 그럼 물량 남아도니까 가격 폭락해 여기까지 하락했는데 여기까지 가면 또 수요자가 공급자보다 훨씬 더 많이 사고자 해서 요만큼 초과 수요가 생겨. 그제? 그럼 또 가격 상승해요. 아이고 이 또 그림이 여기까지 또 상승해가 그리고 또 초과 공급 생기고 또 가격 하락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도는데 균형점을 찾아가는 게 균형에서 더 멀어져 버리잖아 지금. 응? 그러니까 수요가 탄력이고 공급이 지랄한다. 죄송합니다. 잘못했다. 반대로 수요가 듣고 비탄력.
수용성이 가파르니까 수요가 비탈력이고 공급이 어떻다? 탄력이다. 그럼 균형점에서 점점 멀어지니까 이탈해서 발산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수요하고 공급의 탄력성이 똑같아가지고 수요선의 기울기와 공급선의 기울기가 똑같아요. 그럼 가격이 요수에서 요만큼 상승했잖아. 그죠? 그럼 초과 공급 생기고 가격 하락, 초과 수요 생기고 가격 상승, 초과 공급 생기고 가격 하락 이렇게 해서 빙빙 도는데 이것도 균형을 찾는 게 아니고 한 장소에서 계속 순환만 하잖아. 그지? 이게 탄력성이 갖고 기울기가 똑같다면 순환을 합니다. 자, 거미집에서는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가 다른 거 안 나와요. 작년에도 출제가 됐지만 그죠? 요 모형 형태를 구분하는 게 99% 그냥 99%가 아니다. 최근 10년 동안에는 이거 외에는 나온 적이 없다.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수렴하고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발산하느냐. 이게 시험 문제예요. 탄력성은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 중에 뭐가 클 때? 수렴하려면 수요의 탄력성이 더 크면, 즉 수요가 탄력이면 수렴하고 반대로 공급의 탄력성이 더 커서 공급이 탄력이면 발산한다 이 말이야. 수요가 탄력이면 수렴하고 공급이 탄력이면 발산한다. 수요가 탄력이면 수렴, 공급이 탄력이면 발산, 수탄수, 공탄발. 왜 알아? 수요가 탄력적일 때 수렴, 공급이 탄력적이면 발산. 요 모형 형태를 기하는 게 똑같아요. 탄력성이 같거나 기울기가 같으면 순환. 오케이? 거미지로는 요 모형 형태만을 묻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도 건물도 생성기간이 최소한 장기간 소요되잖아. 그죠? 1년에서 2년 이상 걸려야만 공급을 할 수 있겠지. 근데 거미집이로는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아주 비탄력적인 상품의 제공이 잘 되는 거란 말이야. 그죠? 근데 수요에서 아까 우리가 배웠다. 수요의 탄력성에서 수요하고 공급 중, 자, 수요하고 공급에서 주구용하고 상공업용 중에서는 뭐가 더 탄력이었지? 주구용이 좀 더 탄력이고 상공업용은 매우 비탄력이지. 그러니까 거미집이로는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즉각 공급을 못하기 때문에 매우 비탄력적인 상품일수록 제공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미집이론이 제공이 잘 된다는 말은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뜻이야. 좋다는 뜻이 아니고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가격이 아주 쉽게 폭등하거나 또 막상 공급이 이루어지면요 살 사람이 없어가지고 가격이 폭락해버리는 아주 비탄력적인 상품의 제공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미집이론이 제공이 잘 된다 그 말은 매우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기 쉬운 상품의 제공이 잘 된다는 건데 부동산은 주거용보다는 상공용이 더 비탄력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는 주거용하고 상공용 중에 어디에 거미집이론이 더 잘 제공되느냐? 상업용, 공업용에 더 잘 제공된다 이 말입니다. 뒷페이지 넘겨봐라. 그게 124쪽 넘기면 어디 그런 말 나올걸? 부동산 시장에서의 거미집이론에서 거미집이론은 주거용보다는 상업용, 공업용에 더욱 유용하게 잘 제공되는 이론이다. 거기까지 해서 딱 기억해두고 제일 중요한 거는 모형 형태를 기억하는 거라 했다.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수렴하고 언제 발산하고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순환하는가. 이 모형 형태가 그냥 100%입니다. 요즘은 이거 외에는 안 나온다. 또 거미집이론은 한 번 나오면 계속 나오고 한 번 안 나오면 계속 안 나온다. 1회부터 10회까지 거의 1회부터 12회까지 거의 나오다가요 한 8, 9년 전혀 안 나왔어. 그러다가 21회부터 31회까지는 거의 매년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란 말이야. 모형 형태를 기억하는 게 초점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해갖고 지금까지 우리가 뭘 정리했느냐? 경제론을 정리했어요. 경제론. 이 경제론은 수요 공급 이론과 경기 변동 이론 두 개로 구성되는데요. 경기 변동은 앞 시간에 우리가 다룬 부동산계의 특징이라든가 순환국면별 특징 이런 데서 주로 답을 요구하고요. 거미집이론은 경기 변동에 포함이 되는데 요 자체를 가지고 또 한 문제. 그래서 경기 변동은 한 개 아니면 두 개 정도가 출제돼. 그리고 수요 공급이론은 통상 5문항 정도가 출제되는데요. 탄력성이 중요하단 말이야. 어떤 때는 탄력성에서만 3개, 수요공급의 기본이라서 2개 정도 이렇게 내는데 수요를 정확히 정리하면 공급은 공부할 게 없다 그랬거든. 그래서 수요의 개념, 또 수요 법칙과 수요 곡선의 형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그리고 균형점이 이동했을 때, 즉 수요와 공급이 변했을 때 균형 가격과 균형량이 어떻게 변하느냐. 지난주 정리했잖아. 그죠? 수요만 변할 때는 가격과 양이 전부 수요하고 동일 방향, 공급만 변할 때는 양만 공급과 동일 방향으로 가고 가격은 반대 방향이라 그랬지. 수공급이 동시에 변할 때 수요와 공급이 동일 방향이면 양동을 제공한다. 양은 수공급과 동일 방향으로 가고 가격은 알 수 없다는 뜻이죠. 수공급이 반대 방향일 때는 가수,
가격은 수요를 따라가고 량은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다 이 말했어요. 어이? 그게 정리가 딱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탄력성에서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개념, 탄력성의 크기와 특성, 또 탄력성에 따라서 기업이 어떤 전략을 실시할 때 총 수입이 증가하는가, 탄력을 따른 가격을 인하여야 수입이 증가, 비탄력을 따른 가격을 인상해야 수입이 증가, 단위 탄력을 따른 가격이 인상되든 인하되든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수입은 불변. 기계적으로 딱 정리가 돼야 돼. 수요를 탄력적으로 배합시키는 요인은 상당히 많았죠. 대체제는 따라해본다. 대체제가 답을 내라. 많을수록 수요가 탄력적이라고 했잖아. 기간은 장기일수록 수요가 탄력적이고 용도는 다양할수록 규제를 완화할수록 주거용과 상공용계는 주거용이 더 탄력적이고 전체적인 부동산을 어떻게 할수록 세분화면 할수록 수요가 탄력적이고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즉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일수록 수요가 탄력적이고 신규하고 중고주택지에는 신규주택의 수요가 탄력적이다. 입에서 주르륵 나올 정도가 돼야 돼. 어? 네? 잘 되겠나 마나 그죠? 수요의 소득 탄력성. 소득이 증가했을 때 수요량이 동시에 증가해서 소득과 수요가 동일하면 정상제. 정상제는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큰 양수다. 근데 열등제는 소득이 증가하면 오히려 수요량이 감소해버리니까 소득 탄력성이 마이너스가 나서 음수가 되는 제가 열등제예요. 그 다음에 X제, Y제 두 제의 관계에 따라서 X제 가격이 상승할 때 Y제 수요 증가해서 가격과 수요가 동일하면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큰 양수가 나오죠. 그럼 두 제한은 대체제 관계다. X 가격이 상승하는데 Y제 수요가 감소해가지고 가격과 수요가 반대 방향이 되면 교차 탄력성이 마이너스가 나와. 음수가. 그럼 두 제한은 보완제 관계다 그 말입니다. 오케이? 정리 딱 해놓고 자 136페이지 갑니다. 이제 시장론. 시장은 우리가 늘 가는 곳이야, 그지? 부동산 시장은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죠. 물건을 파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잖아. 거기가 시장 아니야. 시장의 개념을 정리한다. 시험 안 나옵니다. 들어라 그냥. 시장은 물건을 사고 파는 것. 사고 파는 걸 뭐란다? 매매. 그 매매가 이루어지는 장소. 매매가 이루어지면 내 거 10,000원에 살래. 그래 10,000원에 살게. 10,000원이라는 가격이 결정됐죠. 매매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곳.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상업활동을 하는 지리적 구역. 뭐 여러 가지로 시장을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럼 부동산 시장이란 부동산을 사고 파는 곳, 부동산을 매매하는 곳, 부동산 매매에 의해 부동산 가격이 결정되는 곳, 뭐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지, 그지? 오케이? 부동산 시장이 어떤 유행에 해당하느냐? 136위가? 아이가? 모르겠다. 알았어요? 자, 부동산 시장은요, 요거부터 익혀놔. 원래 부동산 시장은 추상적 시장이다 그랬죠? 그냥 부동산 시장 그러면 추상적 시장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다만 이제 지역적으로 세분화된 후에는 구체적 시장이 될 수도 있지만 그냥 부동산 시장 그러면 추상적 시장이다 그래야 된다 그랬지, 그지? 그리고 항상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속해 있는 위치상에서만 공간이 딱 한정되어 성립합니다. 이게 공간이 특정 위치에 한정될 때를 뭐라 그랬지? 뭐라고? 그 부동산 때문에 비롯되는 성격인데 특정 위치에서 공간이 한정되는 걸 뭐라 표현했노? 부동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가 뭐라 그러대? 국지화 그랬잖아. 국지화. 뭘 좀 배웠으면 입이라도 좀 꾸물꾸물 좀 해봐. 지난주에 했는데 그지? 부동산은 항상 특정 위치에서만 시장이 성립한다. 이동이 안 되니까 부동산 때문에. 그래서 국지적이고 지역적 시장이에요. 그리고 또 항상 불안전 경쟁 시장이고 언제나 불안전 경쟁 시장이지 완전 경쟁 시장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불안전 경쟁 시장이고요. 또 효율적 시장 중에서는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 해당합니다. 이거는 이제 좀 이따 나오니까 그지? 좀 이따 들으면 당연히 알겠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일단 어떤 유행에 해당하는가를 익혀둘 필요가 있고, 자 생산물을 거래하는 시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완전 경쟁 시장하고 불안정 경쟁 시장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르냐? 크게 교재에 보면
완전경쟁시장의 성립 조건 해가지고, 그지? 8번까지 있나 번호가 도대체 몇 개고 뭐 그리 많노 이거. 한 넘겨봐. 140페이지인가? 아니 한 장만 넘기시. 8번까지가 그게 체크. 1번 체크. 수요와 공급자가 다수일 거. 2번 체크. 동일한 상품이 동일할 거. 그다음에 6번 체크. 시장으로서의 진출입이 자유로울 거. 8번 체크. 완전한 정보를 공유할 거. 이렇게 4개. 물론 8가지 조건이 다 충족되는 게 완전경쟁시장인데 그 완전경쟁시장 조건 중에서요. 1, 2, 6, 8번 4개 조건이 충족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조건은 자동으로 충족되는 거니까 나머지까지를 이해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4가지가 충족되면 일물일가법칙이 성립하고요. 모든 그 사람들이 가격 수능자입니다. 가격에 정해진 가격에 그대로 따라간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나머지까지는 기록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완전경쟁시장은 말 그대로 거기 제가 체크해드린 게 있죠. 8개 중에 4가지 조건이 동시에 다 충족되는 시장이야. 첫째, 수요자와 공급자가 다수 존재할 거. 수요자도 많고 공급자도 많아야 돼. 수요자가 다수지만 공급자가 소수밖에 없다. 그럼 그건 불안정경쟁시장이라는 뜻이에요. 수요자와 공급자가 딱 잡았지. 안 깨지게. 10원 날릴 뻔했다. 분필한 게 10원이.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두 다수 존재됩니다. 두 번째는 상품이 동질적이어야 된다. 상품의 성격이 동일할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죠? 제주도에서 파는 콜라 맛이나 대구에서 파는 콜라나 울산에서 파는 콜라 맛이 똑같아야 돼. 그래야 완전경쟁시장이죠. 뭐 대구에서 파는 거하고 서울에서 파는 콜라 맛이 다르다. 그럼 그건 상품의 성격이 동일하지 못한 거지. 그건 불안정경쟁시장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상품의 성격이 동일할 거. 그다음에 세 번째, 진출입이 자유로울 거. 그러니까 진입과 퇴거가 자유로워야 된다. 수익을 내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쉽게 진입할 수도 있고 수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즉각 빠져나올 수 있어야 돼. 전출입이 자유로울 때 완전경쟁시장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정보가 완전해야 합니다. 모든 정보를 누구나 다 공유하고 있고 우수한 정보가 없어야 돼. 비밀 정보가. 어떤 사람은 정보를 알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정보를 모르잖아요. 그럼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만 초과인을 획득해. 그럼 그런 시장은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니까 이거는 언제나 불안정경쟁시장이 되는 거지 완전경쟁시장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경쟁시장은 요 시장의 성립 조건 4가지 조건을 모두 다 동시에 충족시키고 있어야 완전경쟁시장이 되는 거야. 요 4가지가 반드시 동시에 다 충족돼야 돼요. 근데 요 4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한다. 그럼 그 시장이 곧 불안정경쟁시장이다 이 말이야. 4가지 조건이 동시에 다 충족되면 완전경쟁. 이 중에 한 개라도 충족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불안정경쟁시장인데 불안정경쟁시장도 3가지가 있어요. 독점시장, 과점시장, 독점적 경쟁시장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독점시장은 공급자가 딱 한 개밖에 존재하지 않는 시장. 공급자가 하나밖에 없어. 가장 대표적으로 한국전력. 우리나라에 전기를 공급하는 업체는 한전 하나밖에 없어요. 공급자가 딱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시장을 독점시장이라는 거야. 과점시장은 공급자가 있긴 있지만 소수밖에 존재하지 않는 시장. 대표적으로 휴대폰 시장, 자동차 시장, 소주 시장 이런 걸 예를 들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휴대폰 공급하는 업체 SK, KT, LG 다야. 자동차 공급하는 업체 현대 그다음에 또 뭐 있노? 삼성, 기아, 쌍용 고작 그 정도죠. 그죠? 이게 공급자가 서너 개나 네다섯 개 정도로 소수밖에 존재하지 않는 시장을 과점시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독점적 경쟁시장은 공급자는 다수가 존재합니다. 공급자는 상당히 많은데요. 특징이 있어. 상품이 차별화되어 있다. 또 시장의 진입이 좀 부자연스럽다. 이런 특성을 보이는 시장을 독점적 경쟁시장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약국이라든가 주택시장을 예를 들 수 있어요. 약국 50m, 100m 단위로 절비하게 있지만 약사 자격증이 없으면 시장에 못 들어가. 진입이 부자연스럽다는 거죠. 주택을 공급하는 공급자도 무진장 많습니다. 그러나 주택은 공급자마다 상품이 다 차별성을 보이죠. 그죠? 포스코 더샵하고 대우 대우 푸르지오하고 똑같습니까? 다르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특성을 보이는 시장이 독점적 경쟁시장인데 이 주택 시장이 독점적 경쟁시장에 해당한단 말이야. 자, 완전 경쟁시장은 네 가지 조건이 모두 동시에 다 충족돼야 된다 그랬죠. 완전 경쟁시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시장은 불안정 경쟁시장이에요. 완전 경쟁시장은 성립할 수가 없어. 근데 왜 이 완전 경쟁시장을 설명하느냐? 완전 경쟁시장은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완전 경쟁시장의 특성을 알아야 불안정 경쟁을 설명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시장은 전부 불안정 경쟁시장이야. 주식시장, 예금시장, 금융시장, 자본시장, 외환시장, 부동산시장 전부 불안정 경쟁시장이에요. 그럼 당연히 부동산 시장도 불안정 경쟁시장이겠죠. 근데 불안정 경쟁시장 중에서는 어디에 해당한다고? 여기에 해당한다 이 말이야. 독점적 경쟁시장으로 분류된다. 왜? 주택시장이 독점적 경쟁시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 경쟁시장 중에서도 독점적 경쟁시장으로 본다. 그걸 한 개 알아놓고 완전 경쟁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자가 다수 존재할까, 상품도 동질적일까, 진출입이 자유로울까, 정보가 완전할까, 네 가지 기억하셔야 돼. 그래 나중에 할당혈적 시장을 이해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수요자도 소수, 공급자도 소수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좀 이따 나올 거야. 상품도 개별성 때문에 전부 다르잖아. 동질적이지 못하죠. 진입도 어렵고 퇴구도 부자연스러워요. 역시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서 좀 이따 나와. 그다음에 또 정보도 불안전합니다. 부동산이라든가 개별성 때문에 개별적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정보도 불안전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한 가지 조건도 충족되는 게 없어요. 이 중에 세 개가 충족되고 하나만 충족이 안 돼도 불안전인데 네 개 다가 충족이 안 돼. 죽었다 깨어나도 완전 경쟁시장 될 수가 없어요. 언제나 불안전 경쟁시장에 해당한다 이 말이야. 오케이? 부동산 시장의 기능과 특성. 먼저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 나오고요. 그리고 좀 지나면 특성하는 게 나와요. 다르겠죠, 그죠? 기능하고 특성은 이걸 이제 구분하는 게 중요 포인트인데 시장의 기능이란 부동산 시장은 누구의 개입이 없더라도 시장이 자율적으로 어떤 역할을 끊임없이 수행해가고 있어. 시장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기능이라고 하는 거야. 기능. 그럼 특성은 뭐냐? 부동산의 특성이란 부동산 시장은 일반 재화 시장하고는 완전히 다른 독특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 재화 시장하고 부동산은 완전히 성질 자체가 달라. 이 부동산 시장의 특성은 부동산 시장이 일반 재화 시장과 다른 독특한 성격을 뜻하는 거야. 부동산 시장만이 갖는 독특한 성질. 이걸 특성이란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능하고 특성이 다른 거다 보니까 그죠? 기능에 뭐가 있는가, 특성에 뭐가 있는가를 구분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시장은 누구의 개입이 없더라도 자율적으로 어떻게 끊임없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자, 첫째, 부동산 시장은 한정된 자원을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배분합니다. 그러니까 수요자가 필요한 양만큼 공급자가 처분을 하죠. 그럼 부동산이라는 자원이 수요 공급자 사이에 배분된 거야. 시장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자원을 배분하고 있죠. 그리고 상품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교환. 그러니까 부동산과 부동산을 교환하게 돼. 내가 가진 토지를 타인의 건물과 바꾸다. 부동산과 부동산을 교환한 거죠. 내 아파트를 3억에 팔았다. 부동산과 현금이 교환된 거죠. 그죠? 내 아파트를 은행에 저당권 설정하고 잡히고 2억 빌렸다. 그러면 부동산과 권리가 교환된 거야. 이렇게 시장에서는 부동산과 부동산, 부동산과 현금, 부동산과 권리 이런 교환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을 거래하는 장소가 부동산 시장이죠. 내 아파트 4억에 살래. 그래 4억에 살게. 그럼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4억이라는 가격이 발생했죠. 거래를 통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가격이 창조되고 있습니다. 가격을 창조하는 기능도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에서는 아주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시장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해 줘. 예를 들면 그죠? 어떤 지역이 언제쯤 재개발이 될 것 같다? 이런 정보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뭐 올 봄에는 신혼부부들이 20평 초반대에 원룸형 아파트를 선호할 것이다. 이런 정보가 시장에 딱 나온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제공된 정보에 따라서 시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건설업자는 원룸형 아파트 착공 들어가. 그리고 중개업자들은 20평 초반대 원룸형 아파트를 신혼부부들에게 매매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공된 정보에 따라서 부동산의 양과 질이 조절돼 갑니다. 양과 질을 조절하는 기능.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누가 어떻게 하락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시장이 자율적으로 이런 역할을 계속 수행해가. 이렇게 시장이 누구의 개입이 없더라도 자율적으로 수행해가는 역할을 뭘 한다고? 기능이라 한다고. 기능. 특성은 다른 거야. 특성은 부동산 시장은 일반 재화 시장과 다른 독특한 차이점을 가져요. 부동산 시장이 일반 재화 시장과 다른 독특한 성질을 특성이란단 말이야. 첫째, 부동산 시장은 지역적이고 국제적으로 성립하는 시장이죠.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지? 이 부동산이라는 특성 때문에 항상 주어진 위치상에서만 시장이 성립해. 지역적, 국제적 시장이죠. 그리고 거래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비공개적 시장입니다. 왜냐? 개별성 때문에 물건이 전부 다니까 물건별로 거래를 하고 또 전통적인 거래 가능이 있단 말이야. 그지? 거래 사실을 노출 안 해요. 내가 지금 6억짜리 아파트 사러 가는데 내 6억짜리 아파트 사러 간다? 공개하면 어떻게 돼요? 칼 들고 따라와요. 그죠? 돈 뺏어가려고. 그러니까 은밀하게 거래를 비공개적으로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돼? 이명계약서 써가지고 어떻게? 세금을 포탈할 목적이 있지. 그러니까 가라계약서 사고 다운계약서도 쓰고 다 하잖아요. 부담권 사고 팔면서 그지? 피 1억 받으면서 7천만 원 받다 하고 거래 안 했나? 여러분들이 그지? 거래 사실 숨길 수밖에 없죠. 거래 가능성. 그래서 거래가 항상 은밀하게 해주는 비공개적 시장이 아니 물건별로 거래를 하기 때문이고 이 지난주에 다 했던 거다 개별성에서. 그리고 상품이 표준화될 수가 없는 비표준화된 시장입니다. 왜? 역시 개별성 때문에. 그지? 물건이 전부 다니까 샘플이 없잖아. 그죠? 기본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표준이 없어요. 동질적인 상품을 거래하는 일반 재화시장은 반드시 KS 마크 붙은 표준한 게 있다고. 근데 전국 다 돌아봐도 토지에 KS 마크 붙은 거 본 적이 없지? 표준화는 언제나 불가능한 비표준화된 시장이죠. 그리고 조직화도 불가능한 비조직화된 시장인데 이것도 역시 개별성 때문에 유통조직이 존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일반 재화시장은 생산자고 공급자 사이에 대리점, 도매상, 소매상 이런 유통조직이 있어. 근데 부동산은 매도자와 매수인 사이에요. 중개자를 끼고 직거래를 합니다. 대리점, 도매상, 소매상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다. 조직화가 될 수 없는 비조직화된 시장인데 6번에 보면 비표준화, 5번도 비표준화, 6번도 비표준화로 되어 있지. 6번은 시장의 비조직화 이렇게 고쳐야 돼. 6번을. 5번이 비표준화하고 나와 있잖아. 그럼 6번을 비조직화로 고치라고. 비표준화가 두 개 아이가. 그제? 비표준화를 지우고 비조직화로 고쳐 넣어라 이 말이다.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은밀한 비공개적 시장. 상품이 표준화될 수는 비표준화된 시장. 상품의 비표준화 그래야지. 그리고 시장은 비조직화된 시장. 시장의 비조직화. 오케이? 뭐 했는지 알았죠? 오타가 그 다음에 또 한 개 더 고치자. 자, 44페이지. 지난주에 그 우리 혜진 씨하고 효정 씨가 참 좋은 걸 알려주던데 44페이지 한번 가봐요. 빨리 패라. 바쁘다. 44페이지 가면은 그게 7번 봐라. 박스 속에 7번에 보면은 7번을 보라고 그래. 전이 뭐로 바뀌었다 그랬어? 전지가 뭐로? 택지로 전환 중인 토지는 택지 후보지다 그랬잖아. 그죠? 전 해가지고 거기에 전 해놓고 가로에 농지 그래놨잖아. 전은 농지에 포함되는 거 아니야. 농지에 전닭 가순이 있잖아. 근데 전이 뭐로? 택지로 바뀌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 농지가 택지로 바뀐다는 뜻이니까 이거는 후보지 아닙니까? 전환 중이니까. 그지? 근데 8번에 보면 전 농지적이 답으로 전환된 토지는 답지 이행지다 그랬죠. 틀린 거야. 전환된이 아니고 전환 중인 이렇게 고쳐야지. 후보지나 이행지는 용도가 전환 중일 때 바뀌고 있을 때만 붙이는 용어지. 용도가 다 바뀌어버리면 답지 지역이 택지로 바뀌었다 그러면 택지죠. 그건 후보지가 아니란 말이야. 그지? 알겠다 무슨 말인지. 그 후보지나 이행지는 용도가 변경 중에 있을 때만 붙이는 용어라고 했죠. 전환된 이 말은 용도가 다 바뀌었다는 뜻이다. 전환된이 아니고 전환 중인 토지는 후보지. 그리고 전환된 토지는 택지이다 그래야 돼. 알았나? 그게 오타가 나 있으니까 고쳐 놓도록. 응? 그리고 다시 뒤로 가요. 아까 오타가 나온 거 내가 생각이 지금 난 김에 이게 고쳐주는 거고.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여러 가지 특성인데 또 있죠.
수요와 공급을 조절할 수가 없어. 수급 조절이 곤란한 시장이야.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그죠? 수요가 요만큼 증가하잖아. 증가해도 단기적으로는 공급은 전혀 할 수가 없어. 공급은 딱 고정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수요가 증가해도 공급이 안 되니까 수요 공급을 조절하지 못하죠. 그래서 수요가 약간만 증가해도 공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격은 아주 쉽게 요만큼이나 폭등을 하고 납니다. 폭등을. 이걸 이제 가격 왜곡 현상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가격 왜곡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에요. 바로 공급할 수 없는 부정신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또 부동산은 매매 기간이 장기간 소요됩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거래가 어렵다 이 말이야. 단기 거래가 곤란하다. 다른 말로 매매 기간이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거죠. 매수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매도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려. 왜? 비싸기 때문이죠. 고가성 때문에. 그지? 수요와 공급을 조절할 수 없는 것은 어떤 특성 때문일까? 수요가 증가해도 공급은 할 수가 없지. 부정성 때문에. 그지? 공급이 불가능한 특성이 부정성 아닙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가격 왜곡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거고요. 또 부동산 시장은 아주 많은 법적 제한이 존재합니다. 부동산 시장만큼 제한이 많은 시장이 없어요. 그거는 이제 자 토지는 개인이 사유하고 있다 이 말이야. 사유하고 있는데 이 개인이 사유하고 있으니까 자기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만 삼고자 하겠죠. 그러면 사익은 중시될 수 있지만 공익 실현이 어렵다 이 말이야. 그래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공공목리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개인의 사유에 법으로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토지 갖고 있으면요 용도 지역하고 용도 지구 지정해갖고 행위 제한이 따라와. 내 토지가 주거지로 지정된 주거지로 이용해야 되고, 그죠? 자연환경 보존지역 지정하면 자연환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나, 그죠? 농림지역 지정되면 농사 지어야 되고, 그렇죠? 그게 행위 제한이지. 그리고 또 걸핏하면 투기 지역 묶어버리고 대구 전 지역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어놨잖아, 지금 그지? 분양권 전매 제한하지 부동산 시장만큼 제한이 많은 시장이 없어요. 아주 많은 제한이 존재하는 시장이죠. 그리고 또 부동산은 자금의 유용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이 말이야. 왜 그러냐? 부동산이 비싸죠. 가격이 비싸잖아, 그지? 가격이 고가이기 때문에 자금 동원 능력이 없다. 그럼 시장에 참여 자체를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자금 융통 능력이 있는 사람만 시장에 참여가 제한되는 게 부동산 시장이에요. 그래서 자금의 유용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고, 또 부동산 시장은 소수의 수요자와 공급자만 존재합니다. 수요자도 소수, 공급자도 소수밖에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자가 소수인 이유는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죠? 구매 자금을 모으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수요자도 딱 제한돼 있고, 그죠? 또 판매자도 생산 자체가 불가능하죠. 부정성 때문에. 그래서 가지고 있는 사람만 판매자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수요자와 공급자, 매도자와 매수자가 전부 소수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 1번 조건 자체가 충족이 안 되잖아, 일단. 그리고 또 상품도 개별성 때문에 동결될 수가 없지. 그죠? 시장에 진입과 태고도 부자연스러워. 왜? 워낙 제한이 많기 때문에, 그죠? 법적인 제한이 많아서 시장에 진입하기도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 시장은 공매가 불가능한 시장이에요. 공매가 뭘까요? 없는 것을 판다 이런 뜻이거든요.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공매가 가능하잖아, 그죠? 요즘 공매도 때문에 뭐 시장에 뉴스 많이 나오는 거 안 보셨어? 없는 주식을 팔아서 차익 실현이 가능하단 말이야. 그게 이제 공매인데, 부동산은 현존하는 물건만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있는 물건만을 처분하고 거래를 해야 되니까 공매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또 많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그죠? 반드시 외부 효과를 수반합니다. 외부적인 영향을 받아서 가격이 형성되는 시장이란 말이야, 그지? 부동성하고 인접성이라는 특성이 있어서 외부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뭐 또 많아요. 또 가격이 상승은 잘하지만 쉽게 하락하잖아.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상방 신축적이나 하방 경직성을 가진다. 상승은 잘하지만 한번 상승하면 쉽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방 신축적이고 하방 경직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모든 걸 다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 자, 시장의 특성은 이거 외에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특성하고 기능 자체가 틀리지 않습니까? 구분하셔야 돼. 그러니까 어떤 게 특성에 해당하고 어떤 게 기능에 해당하는가를 구분하는 게 중요 포인트인데, 대부분 시장의 특성은 이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들이 많잖아, 그죠? 이 부동산의 특성 때문에 시장도 이렇게 다른 양상을 보이는 거니까 부동산의 특성에서 우리가 배운 내용이 그대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지? 근데 이게 워낙 많으니까 이걸 다 못 외우겠지.
외우는 방법. 기능을 외우는 거다. 기능이 몇 개 안 되니까 기능을 외우고 기능이 아닌 것이 특성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오케이? 잘 봐. 머리 글자를 내가 따는 걸 별로 안 좋아해. 이걸 문장을 하나 만들려면 교자에 받침을 하나 살짝 띄워. 그러면 자고가 정량 이렇게 되네. 그지? 자고가 정량 아니야. 박양이 아니고 또 박양으로 바꾸지 말고. 자고가 정량은 뭐고? 기능. 자고가 정량이 아닌 게 특성 이렇게 기억하면 돼. 오케이? 부동산 시장의 기능에 뭐? 기능에 자고와 정량이 있습니다. 자고와 정량이 아닌 게 뭐고? 특성이고. 알았나? 외워요. 자, 뒤로 넘겼어. 효율적 시장으로 갑시다. 요 앞에 지워야 된다. 요 뭐 다 책에 있는 건데 지워도 되지? 알는 소리 하지 말고 그거는 이불 속에서 하는 거야. 아무 데서나 와서 그냥 시험 소리 내지 마. 뭐 어는 뭐 어야 어는. 제가 지금 수업을 끝내고 집에 가셔도 돼요. 보내줄 수 있는데 그죠? 그러면은 30일 날 보강을 해야 되는데 보강이 2시까지 가는 게 아니고 5시 반까지 하면 됩니다. 뭘 선택할래? 보강을 1월 30일 토요일 날 보강을 2시까지 해서 빨리 가고 싶나? 오늘 조금 더 하고 2시 넘어서 가고 싶나?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따라와라. 자, 원래 효율적 시장은 주식 시장에서 전무했던 이론이에요. 효율적 시장도 하고, 이 참. 알았다. 효율적 시장부터 다음 주에 합니다. 이거는 효율적 시장만 정리하는 게 아니고, 할당 효율적 시장까지를 한꺼번에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최소한 이거는 한 35분 정도가 걸리는 분량이라, 효율적 시장하고 할당 효율적 시장까지 하면 35분에서 40분. 그러면 2시 또 한 반 정도 돼야 끝나는데, 그죠? 또 그러면 뭐 잡아먹으려겠죠. 그죠? 막 인터넷 홈페이지 예전에 수업이 한 2시 10분 막 이렇게 끝나니까 홈페이지에다가 자 원장님의 열정은 대단하나? 원장님의 열정은 대단하나? 제발 2시 전에 수업 좀 끝내주세요 해가지고 막 욕을 하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도 또 인기 관리를 좀 해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다. 원래 내가 2시 전에 수업 잘 안 끝내는데요. 어차피 우리가 보강을 해야 되거든. 그 1, 2월은 8주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한 주 보강이 필요해.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 날도 보강이 있죠. 이번 주는 토요일이 아니고 일요일 날 보강이 있습니다. 공시복 교수님이 토요일 날 부산 학원에 수업이 있기 때문에 토요일 날 보강을 하고 싶어도 못해. 정규 수업을 토요일 날 부산을 하니까. 근데 일요일 날 이제 보강을 할 건데 한 뭐 10시부터 시작하면 2시 전에 끝날 거고 보강은. 그다음에 또 1월 30일 날 토요일 날 1월 30일 날 개론 보강이 예정돼 있으니까 죠. 이제 앞으로는 토요일마다 거의 보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급적이면 토요일 뭐 이렇게 주말에 좀 일정을 비워 두시는 게 좋겠어요. 1월 첫 주에 그 1차 과목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서브노트를 만들고 2차 과목도 중요 포인트를 읽고 적으면서 그죠?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요약을 해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다 실제. 1, 2월 2달 동안에만 여러분들이 서브노트를 만들면 3월, 4월부터는 그 서브노트에 살만 좀 붙이면 돼요. 그러면 공부도 아주 쉬워지면서 그 서브노트를 계속 활용해서 그걸 보고 다니시라고. 절대 시험에 떨어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다. 2주 안 했다 하더라도요. 당장 지금부터도 시작해가지고 2월 말까지 꼭 서브노트를 완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학계의 길로 들어서는 관문이다. 그게 명심하시고 꼭 서브노트를 하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또 어제부터 날씨가 조금 싸늘해져 가지고 기온이 좀 떨어졌는데 감기 안 들게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남은 한 주 즐겁고 유익하게 지내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